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르케우스의 에너지, 그게 어떻게 탐구가 됐고 지금 현대에는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은 가능한 한 중학교 2학년 정도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고, 이해는 할 수 있도록, 물론 한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이면은 또 도움이 될 만한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현대로 올수록 고대 부분은 그렇게 까다롭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고대는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됐건 힘이 됐건 뭔가가 있잖아. 원질을 탐구하는데 물질적인 어떤 끝까지 쪼갤 수 없는 데까지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물질적인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을 또 막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푸시케 같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한. 그런데 이 고대에 여러 문명권이 있잖아요. 한자 문명권, 힌디 문명권, 그리스, 그 이전에 이제 오리엔트, 이런 데에서 대개는 이 에너지에 대한 어떠한 힘이라고 일단 해봅시다. 힘, 에너지, 운동,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그건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앞부분에는 동양에서도 뭔가 변화하고 있는 뭔가 에너지가 있잖아. 기가 있잖아. 기, 그리고 역, 변화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런 거 했던 게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이 자연 철학서입니다. 한자 문명권에서는. 또 힌디 문명권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불교 같은 데서, 초기 불교에서 상당 부분 이 변화 그리고 인과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육사회도나 이런 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 서구 문명이 이 에너지에 대한 이 헤게모니를 확실히 잡게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량화. 수천 년 뒤에서나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파고들었지만은,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철학자는 두 정도 돼요. 파르메니데스, 운동 불가, 부동의 일자, 부동의 일자. 그러면은 에너지니 힘이니 운동이니 이런 거를 얘기할 건덕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그쪽 학파에서, 엘레 학파에서 어떻게 보면은 훗날 미분이나 적분의 그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역설, 이 제노의 역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에서 아르케 중에서도 공간화된 아르케를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공간화된. 그게 이제 근대에는 시간화된 아르케. 그래서 힘과 운동과 에너지와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정량화된 방식으로, 정량화되지 않으면은 사실 어렵죠. 뭐 기라든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것도 이제 설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정량화된 것과 파워가 다릅니다. 근데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도 물론 원질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극한, 뭐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물이냐 불이냐, 이 불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르메니데스와 함께 양대 산맥인 이 아주 훗날에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헤라클레이토스는 약간 비주류예요. 비주류인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크리스큐 정립하는데도 헤라클레이토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공기냐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원질, 어떤 뭐라고 합니까, 원질의 어떤 블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피타고라스까지 간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수. 그 다음 이제 플라톤이 나와서 완전히 그냥 이데아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운동, 변화, 힘, 에너지에 대한 것은 공간화된 방식으로 이렇게 주로 나가던 곳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던 푸시케라고 하는 게 바로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라고까지 나가거든요. 아무런 증명이나 정량적인 뭐 이런 게 안 되지만은 어쨌든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파르메니데스와는 다른 설명을 하고 했는데, 물론 지금 과학 지식이랑 과학적인 모델이랑 전혀 안 맞아요. 지금 과학 모형이 어쨌든 지금 관측되는 거, 우리가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한 4, 5%의 일반 물질을 간신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관점으로 보면 엉터리야. 하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서 지금 모형이 굉장히 조잡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잠깐의 이 자연 철학에서, 자연 과학에서 가까운 알렉산드리아 시절이 있었지만 대개는 공간적으로 포착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뉴턴이 정점이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죠. 이제 운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운동 안에 신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들이 대단한 신앙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케플러라든지 엄청나게 막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신이 이를테면은 정확한 원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정확한 코스모스 요 어떤 질서, 이런 것만 분명히 했을 텐데 하고 그거 계속 계산을 몇 년 동안을 막 그거를 어떻게든 그 의도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아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그거를 좀 잘 기술할 수 있는 미적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대의 어떤 공간화된 탐구, 아르케 탐구, 이런 것들이 다 말짱황이냐, 혹은 제호원소 이런 게 말짱황이냐, 이런 건 아니고, 현대에 와서 이제 그런 힘이나
운동이나 에너지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에 부닥치게 되죠.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진실을 맞닥뜨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간화된 접근, 물론 뭐 원류를 그렇게 완전히 이어다 붙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가시적인 건 너머의 것을 보려고 했던 접근들, 실제로 근데 그 하이젠베르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 이런 거, 자연 철학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막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때 당시에 뭐 제호 원소 이런 게 그런 건 없고, 원소들 딱 주기율표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제호 원소의 변형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정도의 소개 정도만 하고, 더 단단한 부분으로 좀 들어가자면은, 일단은 뉴턴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힘과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일단 초반 어떤 그 근대에 와서 처음으로 정량적으로 선구적으로 이 통일된 어떤 설명을 하죠. 전체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쯤 되면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힘, 그리고 운동,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고, 보는 관점이 새로워지면서 설명력을 더 갖게 되고, 부합하고, 관측 결과와 부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변곡점을 넘어가면서 양자역학 시대가 오면서 그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막 운동량이 나오고 막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 시간, 공간, 예전에 그리스에서 공간화된 그런 탐구를 하다가 이제 서구에서 시간화된 탐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냈고, 다 알아냈다고 생각을 했어. 착각을 했어. 그렇다가 시간화된 게 아니라 분절을 되게 양자화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벌써부터 100년보다 더 이전부터 하나하나씩 그 증거들이 나오거든요. 불연속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양자화돼서 뭔가 튀어나오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미적분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은, 미적분은 되게 그게 나왔을 때 당시에 뭐에 대한 미적분이냐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동력학. 뭐에 대한 동력학이 되는 걸까? 미적분 제가 그때 막 책에 뭐 고등학교 책, 그리고 뭐 대학교 뭐 책 이런 데에 이렇게 펴서 목차 읽을 때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적분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그 힘, 운동량, 에너지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고, 현대 어떤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만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다 이제 통일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뉴턴 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아인슈타인의
이 아인슈타인이 보는 그 세상에 대한 관점, 상대성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을 하는데 뭐 준거가 됩니다. 준거가 돼. 그걸로 이제 뭔가 계산을 해요.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그러면은 그 힘의 어떤 정량적인 분석, 예측 이런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운동량 같은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운동량은 그냥 질량하고 속도로 이제 최소한 뉴턴 때부터 지금 현대 그 양자역학까지도 아인슈타인까지는 완전 똑같다고 볼 수 있고, 양자역학까지도 거의 근접하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운동량만 가지고 설명이 다 될 것 같았는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왜 다 에너지로 이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죠. 근데 그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에너지가 진짜 뭘까? 에너지가, 이 세상에 분명히 에너지가 있어. 그냥 단순히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이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구도 빙빙 돌고 있고, 달도 빙빙 돌고 있고, 뭐 그런 중력도 있고, 전자기력도 있고, 정전기 현상,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핵 융합이나 핵 분열, 뭐 베타 붕괴 같은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간접 관찰할 수가 있고,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시기가 왔고, 그리고 특히나 아주 수립자의 세상에서 이상한 현상들, 그 운동량 공식 쓰면은 대략 맞긴 맞는데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들이 있어. 이게 뭐냐? 운동량은 바로 뭔가 힘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막 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 기기도 힘으로 작동하고 있고. 근데 그 힘이 시간에 대한 적분을 했을 때 바로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운동량. 근대부터 해서 현대 입구까지 많이 쓰였던 그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물론 이제 한 개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에 대해서 그 물리량, 위치와 물리량, 이걸 동시에 알 수 없는 아주 양자역학의 세계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것을 포괄을 하게 돼요. 에너지. 그 오랜 탐구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공간적인 접근, 시간적인 접근, 특히 시간적인 접근에서 미분 접근까지 그런 언어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아슬아슬한 그런 언어죠. 델타 X 값이 뭐 델타 T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시간에 대한 거니까. 값이 0은 아닌데 0이야. 광자나 전자 질량이랑 비슷하죠. 0은 아닌데 0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불연속적인 여러 힘들, 뭐 양력, 강력, 전자기력,
이런 것들, 이 오히려 이제 지금 그나마 정량적으로 잘 설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에너지로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이 퀀텀 립, 이게 도약하는 거, 궤도 갑자기 딱 바뀌는 거에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사라집니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 공간화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시간이 실제로 사라져요. 시간이 사라진 상태로 막 순간이동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수립자는 진짜로 그걸 하니까. 수립자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그 에너지를 통해서 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그 어려운 에너지, 힘이랑 에너지랑 운동이랑 이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러니까 에너지 하나로 통일해서 쓸 수 있어. 뭐냐, 이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뭐 운동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은 운동량은 결국은 그렇게 MV로 나오는 그게 힘에 대해서 시간으로 적분한 것이거든요. 근데 에너지는 힘에 대해서, 힘은 있으니까,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관측이 되고 하는데, 힘은 있는데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실제로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지. 바로 시간에 대한 적분이 아니라 쉬운 표현으로는 거리에 대한 적분, 힘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적분이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계속 시간 가지고 우리가 동력학을 했었어. 근대부터 현대에 올 때까지 시간 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연속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도 연속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연속적이지 않은 현상들, 흑체 복사, 스펙트럼,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전에 러더퍼드 얘기하고 이렇게 했듯이 오비탈에 그냥 갑자기 시간 안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 실질적으로 시간이 안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시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찰나에서는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쪽이 없어지고 한쪽이 없던 데가 생기고, 그러면은 시간이 변수가 아니야. 그러나 힘에 대한 시간의 적분이 아닌 힘에 대한 어떤 거리의 적분, 이 방식으로 어떤 그 일과 힘과 이 우주에 존재하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했던, 이게 뭔가 디바인한 뭔가가 있다, 변화 생성하고 그런 힘이 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에너지 뭐 이런 그 구체적인 그 정교화된 그런 표현은 아니었지만은, 근데 그게 동력학에서 쭉쭉 나가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이 됐다가 현대에 와서는 그게 아니야, 불연속적인 게 있어. 그러면 이때는 운동량, 힘, 요 관계보다는 힘과 에너지의 관계. 에너지도 당연히 걔 안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죠. 그리고 그게 가장 포괄적으로 이전의 것들을 다 포괄하면서도 새로운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양자역학의 그 세상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힘과 운동과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근대 이후에 뭐 미적분 이후에, 그래서 미적분은 시간에 대한 거 때문에 이제 나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아니라 거리라기보단 위치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그것에 대한 걸로 하면은 시간의 연속성을 따르지 않는 근본적인 현상들까지도 하나의 힘, 운동이 아닌 에너지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 보편성이 가장 큰 요 세상에 대한 그 설명, 그 개념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 에너지로 바뀌어도 그 틀에서도 그 위치에 대한 적분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 앞쪽의 모든 개념들, 운동량 개념들도 거의 그대로 설명이 다 되고, 거의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쪽은 그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의 그대로 설명이 되고, 뭐 뉴턴 때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아인슈타인이 더 보편적인 설명이라면은 양자역학, 에너지, 이게 훨씬 그걸 다 담는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별로 안 쉬운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조금 쉽게 봤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